사실은 그 핵을 쐈을 때 거부한다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그 선택지가 많지 않고 난해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주제를 받았을 때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료를 조사하고 제가 작성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다큐멘트 파일로 작성을 해서 한 19장 정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슬라이드로 좀 줄여서 시간 내에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내용 구성은 전체적으로 이제 북한 핵 개발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투발 수단의 주요 수단인 미사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 핵 사용을 결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미 수석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9월 8일 날 북한에서 법제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좀 약간 함축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고 바로 4번 주제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타임라인을 가지고 쭉 설정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크게 보면 1985년도에 50kW 원자로 건설부터 이제 실제 액션으로 시작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사실은 55년서부터 북한이 핵 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난 결과물은 약 70여 년 동안 핵 개발에 관련된 기술을 습득한 결과물로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보는데,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량을 대략 40기 또는 45기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45기로 추정하는 것은 미국의 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에서 금년 4월달에 발표한 내용이고요. 40발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6월달에 일본 나가사키 대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대략적으로 국제사회는 40발에서 45발 정도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희 판단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핵 개발 과정은 사실은 여기 1993년에 있었던 1차 북핵위기와 2002년에 촉발됐던 2차 북핵위기로부터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되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핵 위협이 구체화되지 않고 생성 가시화되는 과정들을 거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하면서부터는 6차례 핵실험을 거치게 되는데, 이 핵실험 자체가 내용을 분석해보면 하나의 핵물질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폭발력을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 커브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일단 시뮬레이션 커브를 그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핵실험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웃라인에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근데 북한이 좀 특이한 것은 저 와중에 플루토늄과 우라늄으로 추정되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핵물질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핵 증폭 실험이라든가 또는 수소탄을 쐈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 시험을 했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이미 북한의 핵 위협은 현실화됐고, 이제는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시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핵 위협이 생성되거나 가시화되는 단계에서는 핵 위협을 예방적 차원에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파괴한 폭격한 그런 사례가 되는데, 일명 오페라 작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사례 이외에는 사실 국제적으로 알려진 건 없습니다. 실제로 실행된 것도 없고요. 일단 핵 위협이 증폭되고 현실화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대응력을 갖다가 발전시키고 고도화하는 것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일단 사용이 가시화되고 현실화된다고 그러면 정치 군사적인 대책을 강구하면서 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최소한도 피해를 줄이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적의 핵수단을 갖다가 지상에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미사일 개발 부분을 쭉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 구역으로 마찬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6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그렇게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6년도 이집트로부터 4차 중동전쟁에 조종사를 파견했던 대가로 받았던 스카드 B 미사일을 받은 것이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로 1976년도 스카드 B를 획득한 이후부터 대략 1990년대 초반까지는 스카드 계열의 미사일을
분해해서 복사하고 발사 시험하는 이런 수준에서 머물렀고 주로 스쿼드 C까지 생산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까지는 미사일의 가장 기초적인 능력을 확보하는 단계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두 번째 93년도 이제 노동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부터 2012년도 은하 3호 발사할 때까지 이 과정에 보면 주로 이루어진 것이 중거리 미사일을 갖다 개발하는 역할들이 좀 주로 수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부터는 다양한 수단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발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북극성 같은 SLBM이라든가 화살과 같은 순항미사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니, 북한판 에이티켕슨이 하는 이런 미사일들이 주로 개발되면서 다양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 이때는 미사일의 기초적인 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다고 판단이 되고, 이때는 사거리를 연장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단계라고 보고, 이 마지막 단계 2015년 이후에는 다양한 수단의 미사일을 시험하고 개발하면서 발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 확보한 것이 주로 SLBM이라든가 순항미사일이라든가, 가장 최근에 금년 초에 했던 것이 핵무인 수중 잠수함 같은 것들을 시험하는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파악이 됐었죠. 이런 방향으로 쭉 흘러가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현재 단계에서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작전 배치하고 운영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공개된 자료를 보게 되면 2020년도에 그 국방백서에 의하면 대략 스카드, 그 다음에 노동, 무산까지 배치된 걸, 작전 배치된 거를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시험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자료들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대략 1000여 발 정도 수준을 확보했다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대략 핵과 미사일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전됐고 이 정도 위치에 와 있다 하는 것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고 전체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시기에 사용을 결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이 다 포함된 건 아니지만 대략 어떤 표적을 주로 목표로 할 것이냐는 걸 갖다가 식별해 보기 위해서 이거를 정리한 거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격 대상은 밑에 나와 있듯이 직접 교전 대상이 될 수 있는 한반도 내의 주요 표적, 여기 주요 표적에는 뭐 군사목표 들어가고 주요 산업시설 들어갈 수 있고 전쟁 지도부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반도 작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지원하는 그 외부 세력의 주 진입지가 일본입니다. 일본에 7개 후방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일차적인 위협 대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현재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걸 보면 괌이나 미 본토를 갖다가 위협할 수 있는 수단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사용할 거냐 하는 문제는 방금 전에 천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작년도 9월 8일날에 발표된 핵무력 정책 법령에 보게 되면 3조에 김정은은 지휘부 위험 시 자동 핵 타격을 할 것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고, 6조에 5가지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해보면 결국은 북한 체제 존속 위기심, 또 하나는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불리한 상황을 갖다 극복하고자 할 때, 이럴 때 결국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핵무기도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는 와중에 어느 시기에 쓸 거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나 실질적으로 그 지상에서 발사 수단을 갖다 식별할 수 있는 식별미나 이런 것들은 다 달라집니다. 개전 초기에 할 것이냐, 아니면 상황 전개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막바지 이판사판식으로 쓸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응 방식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다르고 식별률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쓸 수 있는 수단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투발 수단은 주로 현재까지 가시화되고 배치된 미사일들을 고려해서 보게 되면 한반도 내의 주요 시설들은 대략 스쿼드와 노동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KN-23과 24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를 위협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600mm 방사포도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일본 내에 위치한 유엔선 후방기지 같은 경우에는 보다도 좀 사거리가 긴 노동이나 무산 같은 걸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광 같은 경우는 무산의 사거리가 다 도달하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오늘도 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만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는 결국은 타겟은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금년도 3월 달에 개발해서 시험을 했다고 하는 핵을 탑재한 그 무인 수중 공격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양육 항만이나 항모 전단 이런 것들 대상으로 해서 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이제 나갈이 뭐냐 하는 거를 갖다가 판단해 봐야 되는데, 평소에는 뭐 기존에 하고 있는 비핵 정책, 뭐 기존 정책 유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뭐 특별한 것은 뭐 추가할 거나 뭐 뺄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하나하나 검토해서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전시원회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걸 우리가 모색해 보면, 그게 정치 외교적인 거나 군사적인 거나 기술적 대책이나, 그다음 결국은 나중에 맞았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관리 대책, 이런 것들이 발전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치 외교적 대책 부분에서는 사실은 일단 사용하게 되면 초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규탄 성명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술핵 사용 여부를 한미 공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상의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래식 무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당연히 심층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만, 특히 전술핵 무기를 가지고 응징보복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의 영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되고 사전에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술핵을 사용할 때 가장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수단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방금 전에 박철균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W76-2 즉 포세이돈에 탑재하는 그런 미사일일 텐데, 현재까지 공표된 거로는 대략 5킬로톤에서 7킬로톤 정도의 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상당한 위력인데, 결국은 만약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더 큰 거는 쓸 수는 없을 것이고, 쓴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사용이 가능해지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정치외교적인 대책에서는 북의 핵 사용으로 인한 발전 가능한 안보 상황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크게 나눈다 그러면 국내 파급 효과와 국제적 파급 효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내 파급 효과 같은 경우에는 대국민 SC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의 핵심 병력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피해 최소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특히 국제 파급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여태까지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었고, 특히 중국의 개입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분명히 핵 사용은 이 중국의 한반도 개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로 봅니다. 그럼 그 영향이나 파장이 얼마나 클 것이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 군사적인 그 대응책을 좀 통합된 대응책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보게 되면 이게 국내에서 상황이 벌어지면 여태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주로 군사적 대책 위주로만 진행이 되고, 정치적 대책은 위에서 이제 조정하는 형식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밀접하게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세 가지의 그 대응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즉각 대응 체계와 선택적 대응, 지연 대응 세 가지의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시나리오에 따라서 정치권과 군사지도자들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의사결정하고 대응하고, 추가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추가적인 후속 대책을 또 강구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군 총참모하고 제가 한 12시간 정도 토의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걸 이제 우리 쪽에서도 그걸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해서 그거를 발전시키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 나중에 나타난 거 보니까 전술적, 작전적, 전략적 대응으로 해서 군사 조치에 머무르는 그런 대안으로 나와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러웠던 적이 있는데,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정치권에서 누가, 수뇌부는 누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고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사회적으로는 국민들한테 SC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정책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지도부에서는 국제적으로 누구하고 협의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어떤 지원을 요청할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돼야지 이것이 그 단편적으로 상황에 맞대응하는 식의 군사적인 대책으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NSC를 중심으로 해서 폴미케이블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대안을 업데이트하고 상황을 인식을 공유한 상태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최단 시간 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 대책에서 이제 해야 될 것은 우선 대응 전략을 잘 개발해야 됩니다. 세부 대응에 대해서는 뭐 읽어보시면 될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전쟁 감시 정찰 정보수단 운용의 고도화 문제는 사실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을 몇 %나 탐지할 수 있느냐, 지상에서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느냐, 얼마나 유격할 수 있느냐, 우리 땅에 그럼 몇 발이나 떨어질 것 같으냐 하는 이런 판단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정보라는 건 100% 탐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휘통제 이론에 의하면 적에 관한 사항은 대략 50% 정도, 우군에 대한 사항은 80% 정도를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으면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적에 대해서 다 파악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도 기반칙을 강구하고 또 여러 가지 속임수를 많이 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위장이라든가 또는 이제 정보 전달 과정에서도 통신장애라든가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감시 정찰 및 정보수단 운용 문제에 대해서는 24시간 운용체제를 갖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성 같은 경우도 대단히 제한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책이 좀 발전이 돼야 되고, 감시 대상의 선정과 표적 개발 같은 것도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 표적 개발이나 표적 관리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제들은 이제 지금 현재 현업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중에 일부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정밀 타격수단의 보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운영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가 많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약 부족 문제입니다. 이 탄약 부족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는 걸 우리가 잘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탄약 부족 문제는 사실은 무기체계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제일 큽니다. 과거 2차 대전 때만 해도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 다리 하나 끊으려면 9,000발 정도 떨어뜨려야 다리 하나 끊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방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탄약을 많이 안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가격이 또 비싸고 하니까. 그래서 충분한 양, 적절한 양을 확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미사일 방어체계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저희들이 발전시키고 있는 것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발전시키고 있는데, 현재 MSM2와 패트리어트, 그 다음에 LSM을 여기 개발하고 있죠. LSM을 PIP를 성능 개량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한미군의 사드를 구축하고 있고, 대략 이런 프레임으로 돼서 한 4정도 체제 정도가 미래를 갖춰줄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저 다중방어체계를 갖추는 이유는 뭐냐면 교전기회를 많이 갖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전기회가 많을수록 요격 확률은 높아집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현재 이 맨 밑에 LAMD라고 하는 장산구역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데, 저것이 나중에 순항미사일 방어체계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응징보호 역량이라든가 이제 통합 운영 능력 같은 경우는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응징을 할 때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얻어맞고 응징 보복을 하는데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보복을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사전에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한 2차 응징에 대한 계획까지 같이 발전시켜놔야 시간 지연되지 않고 적시적절하게 응징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전쟁을 하면서 대략 60에서 80% 정도의 유급 확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60%에서 80%라는 건 여러 가지 평가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저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S-300 미사일과 그다음 부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호크와 비슷한 유형의 미사일, 그 다음에 토르라고 하는 미사일, 이런 3중방어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현재 방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전쟁 경험에, 실전 경험에서 축적된 방어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대책의 분야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기체계 획득주의가 과거에는 7년에서 15년인데 최근에 획득주의가 3 내지 5년으로 단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을 실질적으로 무기체계에 주고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또 저희 기술적인 능력에 따라서 군사의 능력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80년대 초반에 설계된 획득체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반적인 좀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형이 사실은 탐지하기 굉장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70% 이상이 산악으로 되어 있고, 사계절이 분명하고, 아침, 점심, 저녁에 햇빛이 다르고, 눈이 올 때, 비 올 때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24시간 감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최근에 그 2026년 매체를 목적으로 해서 오버사이트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 오버사이트 프로젝트는 저고도 위성을 이용해서 약 1000개의 지상 표적을 탐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나중에 동맹 영역으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보운영 기법의 자동화 문제는 저게 이제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 컴퓨팅 능력 이런 거의 향상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도 우리 시스템에 포함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근데 저게 커다란 장애가 있는 것이 뭐냐면 데이터 문제입니다. 군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더 보안으로 지금 잠겨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기반한 학습을 할 수가 없고, 학습을 할 수 없으면 AI를 제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체계는 뭐 기술적 발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넘어가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 동영상 문제인데, 먼저 1번 동영상 좀 틀어주시죠. 이것은 그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비행하는 궤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러시아 측이 개발해서 제시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걸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그 기동 능력을 갖다가 우수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차, 2차 미사일이 발사됐는데 이제 비행 궤적이 곧 나옵니다. 오디오가 나오는데, 저처럼 요 미사일이 요격을 하면 탄도탄이 이제 회피 기동을 하면서 이 비행해서 결국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저것이 어느 정도나 믿을 것이냐 하는 것은 뭐 별개의 문제지만 아마 향후에 좀 더 발전이 되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것이 이제 우리가 적의 발전하는 능력에 대항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 동영상 틀어주세요. 그 물질 이름을 일부러 좀 안 보이게 바꿨는데 소리가 안 나요. 이게 실제로 소리를 들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호텔에서 커피 마실 때 넣는 설탕이 5g입니다. 그 5g에 10분의 1짜리를 터뜨린 겁니다.
시간 관계상 못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위의 사진이 미국의 모함이라는 폭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러시아의 호업이라는 폭탄입니다. 이거는 TNT의 약 1.4배 위력이고요. 이건 TNT의 6배가 넘는 대략 6.3배 정도 되는 위력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 것인가? 결국 물질의 문제입니다. 이런 물질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뭐 우리 국내에서 제가 보기에 충분히 개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협을 감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두 번째 문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스칸데르에 들어있는 페네이라고 해서 가란 장치입니다. 저기 우크라이나전에서 이제 썼던 거를 거기에서 이제 추출된 거를 갖다가 한 건데 저렇게 미사일 기술을 계속 대응과 역대응의 이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에 대한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몇 %나 방어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북한이 100발의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러면 발사 준비가 되어 있는 미사일을 50% 탐지하면 50%는 지상에서 파괴하고 50%가 발사한다고 가정을 하면 50% 중에서 요격 확률이 90% 잡는다 그러면 45발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상에는 5발이 떨어진다는 계산이죠. 결국은 얼마만큼 잘 탐지해서 유효한 유혹체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든 피해는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군사 대책의 발전은 평소부터 꾸준히 위험이 커지고 가시화될수록 잘 갖춰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